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12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애국행위라면 어떻겠습니까? 16살 소년이 탱크 앞으로 달려가 죽는 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요. 10대 학생들이 할아버지를 밀고 하고 선생님을 의심하고 친구를 감시하는 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올바른 행동이라면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여러분, 영화에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잖아요. 하일 히틀러. 그 경내 구호 뒤에는 무려 870만 명의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 나치가 만든 청소년 조직이에요. 오늘 컬트설에서는 평범한 10살 소년들이 어떻게 7년 만에 살인 병사로 변했는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이 아이들은 결국 버려졌는지, 역사의 가장 끔찍한 페이지를 천천히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면 앞으로 사이비 종교에 잘 안 빠진다는 검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1943년 1월 5일 베를린.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제프, 42살. 공장 노동자예요. 어머니 안나, 39살. 아들 한스, 12살. 요제프가 라디오를 껐어요. 전쟁 소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한숨을 쉬며 중얼거립니다.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나려나? 총통은 미쳤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말했어요.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스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한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유겐트 지도자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도 국가를 배신하면 신고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애국이다. 다음 날 아침, 한스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게슈타포 본부로 향했습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총통님을 욕했습니다. 그날 밤 요제프는 체포됐어요. 며칠 뒤 한스는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메달까지 받았죠. 한스는 우리의 모범이다. 가족보다 조국을 선택한 진정한 독일 청년이다. 요제프는 3주 후 처형됐습니다. 한스는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유겐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스를 괴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스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1943년 독일에는 한스 같은 아이가 수백만 명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3년 가을, 라일란트 지역. 10살 소년 알폰스가 마을 광장을 걷고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광장은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실업자들이 빵 한 조각 얻으려고 줄을 섰고 굶주린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했죠. 그런데 지금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걸어다닙니다. 알폰스의 아버지도 달라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매일 술만 마시던 사람이 지금은 공장에 출근합니다. 저녁 식탁에 고기가 올라왔어요. 고기. 알폰스에게는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모든 게 누구 덕분이니?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총통님. 알폰스도 따라서 외쳤어요. 히틀러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어. 여러분, 숫자 한번 보세요. 1933년 독일 실업률 약 30%, 1937년 실업률 거의 0%. 계산해 보세요. 4년 만에 600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방법이 뭐였든 간에 군수산업, 강제 징집, 유대인 재산 몰수 결과는 하나였어요. 독일이 살아났다. 사람들은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든 사람을 신처럼 믿기 시작했죠. 이 패턴, 다른 나라에서도 반복됐어요. 1950년대 북한. 김일성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본을 물리치셨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소련군이 싸웠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기 때문이에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요.
알폰스도 그랬습니다. 1934년 9월 4일 뉘른베르크. 11살 알폰스는 기차에서 내렸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5만 명의 소년들과 함께였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순간 알폰스는 숨이 막혔어요. 5만 명. 한 곳에 모인 5만 명의 소년들. 똑같은 제복, 똑같은 완장. 해가 집니다. 그때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향해 빛을 쏘아 올립니다. 하늘이 변했어요. 빛의 기둥으로.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심장 박동 같은 드럼 소리. 알폰스의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폭발하는 함성. 하일 히틀러. 5만 명이 동시에 외쳤어요. 히틀러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청년들이여, 너희는 독일의 미래다. 알폰스는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주변을 보니 다들 울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알폰스는 확신했어요. 나는 이제 총통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장면 구조 보이시죠? 어둠, 빛, 소리, 군중.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사람의 판단력은 놀랍도록 쉽게 꺼져요. 2010년대 신천지 수료식도 똑같습니다. 어두운 홀, 강렬한 조명, 구호. 이기신 이, 이기신 이. 사람들이 울면서 환호했어요. 이게 바로 집단 최면, 집단 트랜스예요. 뉘른베르크 집회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소년들은 평생 히틀러를 잊지 못했습니다. 1936년 봄, 어느 교실. 13살이 된 알폰스. 수학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씁니다. 정신병원 건설 비용은 600만 마르크입니다. 이 돈으로 1만 5천 마르크짜리 주택을 몇 채 지을 수 있습니까? 알폰스가 계산했어요. 600만 나누기 1만 5천은 400. 손을 듭니다. 400채요? 선생님이 웃으며 칠판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정답. 자, 이제 생각해보자. 무엇이 더 가치 있니? 정신병자 1명? 아니면 건강한 독일 가정 400개?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독일 가정이요. 그래. 그래서 총통님께서 결정하신 거야. 가치 없는 생명은 제거하는 게 옳다고. 여러분, 이 수학 문제요. 실제로 나치 교과서에 있던 문제예요. 1935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전역 학교에서 사용됐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나치는 교육을 통째로 다시 썼어요. 역사, 생물, 수학, 체육까지 전부. 그리고 매일 반복했습니다. 총통님께 감사합니다. 총통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통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100번 들으면 익숙한 말이 되고 1000번 들으면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됩니다. 1938년 가을 학교 식당. 15살 알폰스와 친구 카를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카를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알폰스, 너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배우는 거 전부 전쟁 준비잖아. 알폰스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를, 그런 말 하지 마. 카를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야, 우리 친구잖아. 농담이야. 하지만 알폰스는 웃지 못했어요. 그날 밤 알폰스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카르를 신고해야 하나. 유겐트 지도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의심하는 동료를 보면 즉시 보고하라. 그게 진정한 우정이다. 다음 날 아침, 알폰스는 유겐트 본부로 갔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카를이 전쟁 준비를 의심했습니다. 사흘 후 카를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가 속삭였습니다. 어젯밤에 카를 집에 게슈타포가 왔다더라. 알폰스는 그날 점심을 먹지 못했어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숫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수천 명의 부모가 자녀의 밀고로 체포됐어요. 친구가 친구를 신고한 사례는 기록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이에요. 보고하지 않으면 너도 공범. 그리고 이 감시는 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나는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야. 2000년대 JMS도 똑같았어요.
영적 부모 시스템. 선배 신도가 후배 신도를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의심하면 즉시 영적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재세뇌. 상호 감시를 사랑으로 포장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1940년 겨울, 저녁 식탁. 17살 알폰스가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가 라디오를 껐습니다. 투덜거리며 말했어요. 전쟁이 대체 언제 끝나나? 이 미친놈들이. 알폰스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 누구를 미친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쉽니다. 전쟁을 일으킨 놈들 말이다. 알폰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할아버지는 총통님을 비판하시는 거네요? 할머니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알폰스야, 할아버지는 그냥. 하지만 알폰스는 이미 일어섰어요.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알폰스야, 제발. 알폰스는 손을 뿌리치고 나갔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겐트 본부로 가는 길. 알폰스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총통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독일이라고. 본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총통님을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주일 후 게슈타포가 집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끌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알폰스를 바라봤어요. 네가 신고한 거지? 넌 괴물이야. 알폰스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알폰스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보통 마지막 방어선이에요. 친구는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끝까지 남아서 이상하다는 말을 해주는 존재예요. 얘야, 그 단체 이상해. 나와. 이 한마디가 신도를 구하는 마지막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는 가족을 적으로 만들어요. 1970년대 통일교. 문선명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혈통전환. 너희 부모는 사탄의 혈통이다.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다. 신도들은 가족과 연락을 끊었어요. 혈연 가족을 걸림돌로 만들고 교주를 진짜 아버지로 세우는 방식이죠. 나치도 똑같이 했습니다. 1944년 가을, 히틀러 유겐트 훈련소. 17살 알폰스는 이제 조교예요. 신입 소년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이죠. 어느 날 새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프리츠, 16살. 키가 작고 마른 소년이에요. 이름이 프리츠입니다. 알폰스는 프리츠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 프리츠는 서툴렀습니다. 총을 쏘면 뒤로 넘어지고 조준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른 조교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알폰스는 묵묵히 가르쳤어요.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난 뒤 프리츠가 다가왔습니다. 형,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알폰스가 웃었어요.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프리츠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무서워요. 전쟁터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알폰스는 프리츠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같이 가자. 프리츠가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그날 이후 둘은 친해졌어요. 밤마다 막사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리츠는 고향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빵집 하세요. 전쟁 끝나면 저도 빵 만드는 법 배우고 싶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프리츠가 물었어요. 형, 전쟁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알폰스는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1945년 4월, 베를린 외곽. 폐허가 된 건물 지하. 알폰스와 프리츠, 그리고 28명의 소년들. 내일 아침 전투가 시작됩니다. 프리츠는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있어요. 알폰스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프리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형, 나 죽을 것 같아요. 알폰스는 프리츠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같이 돌아가자. 전쟁 끝나면 네 어머니 빵집 가는 거야. 프리츠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형,
그때 가장 맛있는 빵 줄게요. 약속이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숫자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1943년 12세 유겐트 사단 창설. 17살 소년들로 편성됐어요. 1944년 벌지 전투에서 거의 학살 수준으로 전사했습니다. 겨우 훈련받은 15살이 16살의 지휘를 받으며 전선에 투입됐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1945년 베를린 전투. 약 5,000명의 소년병이 투입됐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500명도 안 돼요. 계산해보세요. 90% 이상이 죽었습니다. 새벽 5시. 장교가 소리치며 깨웠어요. 일어나. 30분 후 출발이다. 소년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총을 들고 수류탄을 찼습니다. 프리츠는 손이 떨려서 수류탄을 떨어뜨렸어요. 알폰스가 주워 허리에 다시 채워줬습니다. 6시 출발. 7시 도착. 다리 앞에 도착하자 장교가 말했어요. 저 다리를 지켜라. 소련군이 오면 막아라. 죽더라도 막아라. 소년들은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일 히틀러. 알폰스와 프리츠는 건물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탱크예요. 소련군 T-34 전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장교가 외쳤습니다. 쏴. 30명의 소년이 동시에 트리거를 당겼어요. 총알이 탱크에 박히지만 튕겨나갈 뿐입니다. 탱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점점 가까워집니다. 옆에 있던 15살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먹혀. 탱크 포탑이 돌아갔어요. 쾅.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먼지, 연기, 비명. 4명이 즉사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리츠는 알폰스 옆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장교가 소리쳤어요. 수류탄. 누가 수류탄으로 막을 놈 없나? 정적. 프리츠가 수류탄을 집어들었어요. 알폰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프리츠가 알폰스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형. 나 해볼게요. 안 돼, 프리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프리츠가 울면서 웃었어요. 형. 이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형.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빵 못 줄 것 같아요. 프리츠. 안 돼. 프리츠는 일어섰습니다. 수류탄을 준 채 탱크를 향해 달렸어요. 알폰스가 절규했습니다. 프리츠. 돌아와. 프리츠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웃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어요. 잠시 후. 폭발. 프리츠는 사라졌습니다. 탱크는 잠깐 멈추더니 다시 움직였어요. 프리츠의 희생은 전략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30명 중 8명만 살아남았어요. 알폰스는 폐허 속을 헤매며 프리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알폰스는 무릎을 꿇었어요. 군번줄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이때 히틀러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 시각 벙커 안에서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년들을 전선으로 내몰고 정작 자기 자신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45년 5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17살 알폰스는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어느 날 모두 한 건물로 소집됐습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미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수용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해골처럼 마른 사람들, 쌓여있는 시체, 가스실, 소각로. 알폰스는 비웃었어요. 옆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선전 영화잖아. 미군 장교가 다가와 소총 개머리판으로 알폰스를 내리쳤어요. 이 빌어먹을 나치 새끼들아. 이게 니들이 한 짓이야. 알폰스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어요. 그럼에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한 독일인 포로가 소식을 가져왔어요. 히틀러가 죽었대. 벙커에서 자살했대. 4월 30일에. 알폰스는 얼어붙었습니다. 4월 30일. 그날은 프리츠가 죽은 날인데 알폰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알폰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프리츠 미안해. 카를 미안해. 할아버지 미안해. 세계가 한 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전쟁 후 알폰스는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됐어요. 과거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프리츠가 꿈에 나와 물었어요. 형, 왜 날 지켜주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알폰스는 누구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50대가 된 알폰스. 어느 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A Child of Hitler. 2년이 걸렸어요. 쓰는 내내 그는 울었습니다. 1977년 책이 출판됐어요. 알폰스는 학교를 다니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 학생이 물었어요. 왜 그때는 몰랐어요? 히틀러가 나쁜 사람인걸? 알폰스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10살 때부터 17살까지 7년 동안 매일 들었거든. 총통님은 위대하다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언제 깨달았어요? 프리츠가 죽던 날 16살 친구가 탱크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이게 영광인가?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알폰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후회해.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들이 돌아오진 않지. 그래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거야. 너희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나치 유겐트 같은 게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폰스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생길 수 있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는 그 뒤로 30년 동안 수백 개의 학교를 다녔어요. 2005년 가을, 77살 알폰스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알폰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치 유겐트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하지만 내가 괴물이 되도록 허락한 건 결국 나 자신이었지. 2005년 10월 19일, 알폰스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손에는 마지막까지 프리츠의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스의 방. 책상 위에는 훈장 한 개가 놓여 있어요. 한스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형된 지 1년. 한스는 이제 13살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영웅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한스야. 아빠. 미안해요. 왜 그랬니? 저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한스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땀에 젖어 있었죠. 창문 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폭격. 한스는 훈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꼭 쥐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계속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한스는 훈장을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폰스가 강연을 하고 있던 그 시기,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북한. 1990년대 어느 학교. 10살 소녀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파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너 지금 위대한 수령님을 의심하는 거니? 소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소녀의 가족은 산골로 쫓겨났습니다. 중국. 1966년 문화대혁명. 15살 소년이 아버지를 고발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마오 주석 사진을 신문지로 싸서 버렸습니다. 홍위병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갔어요. 소녀는 학교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문화대혁명이 끝났을 때 그 소녀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어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리아. 2015년 IS 점령 지역. 12살 소년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총 쏘는 법, 칼로 목 베는 법, 폭탄 매는 법.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알라를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다. 소년은 외쳤어요. 알라후 아크바르. 3개월 후 그 소년은 자폭 테러에 투입됐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단계 기적을 보여줘라. 경제 회복, 치안 회복. 저 사람이 우리를 살렸다. 2단계 집단 최면을 걸어라. 뉘른베르크 집회, 대규모 집회, 구호, 음악, 눈물. 5만 명이 함께 울면 개인의 판단력은 꺼져요. 3단계 교육을 장악하라. 교과서, 방송, 신문, 학교, 가정. 총통님은 위대하다를 매일, 매시간 반복. 4단계 서로를 감시하게 하라. 친구가 친구를, 가족이 가족을. 보고하지 않으면 너도 공범이다. 5단계 가족을 파괴하라.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국가다. 혈연보다 교주, 혈연보다 이념. 6단계 목숨을 제물로 바치게 하라. 죽음은 영광이다. 프리츠처럼 16살 소년이 탱크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치 컬트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일 베를린 나치 유겐트 기념관. 한 무리의 고등학생이 전시물을 보고 있어요.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신고해? 친구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난 절대 안 했을 거야. 그때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술렁였어요. 아니에요.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가이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살 때부터 7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라디오에서. 의심하면 귀신 들렸다고, 배신자라고 배웠다면?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치 유겐트 소년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어요. 괴물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알폰스는 말했어요. 나치 유겐트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죠.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종교가 아니어도, 정치가 아니어도, 사상이 아니어도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그건 컬트가 돼요.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곧 법이다. 의심하는 놈은 배신자다.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 질문은 무례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이 곧 진리다. 다른 의견은 불효다. 한 사람의 말이 절대가 되는 순간 질문이 죄가 되고 의심이 배신이 되는 순간 그곳은 이미 작은 나치 유겐트예요. 당신이 속한 곳에서는 질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의심을 표현했을 때 배신자, 문제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떠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협박이 아닌 축복으로 보내주는 곳인가요? 이 질문들이 마음에 걸린다면 조심하셔야 해요. 알폰스는 77년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손에는 프리치의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질문하세요. 끝까지 질문하세요. 한 사람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그 순간 도망치세요. 프리츠는 16살에 죽었습니다. 총통을 위해서. 하지만 총통은 그가 죽던 바로 그날 벙커에서 자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카를은 15살에 끌려갔습니다. 의심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알폰스가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알폰스의 할아버지는 70살에 처형됐습니다. 손자가 신고했으니까요. 한스의 아버지는 42살에 죽었어요. 아들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 의심하는 법,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프리츠 같은 비극을 막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에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패턴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의심하세요. 질문하세요. 생각하세요. 그게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다음 컬트썰에서 뵙겠습니다.